굉음이 먼저였습니다. 거대한 포클레인이 한 번 팔을 뻗을 때마다 20년 된 건물들이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길은 하루가 다르게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높다란 공사장 펜스가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수십 년 삶의 자리들이 포클레인 한 대 앞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채만 남아 있었습니다. 술래네 국밥, 빛바랜 간판에 삐뚤어진 글씨, 페인트가 들뜬 벽, 문 앞에는 빨간 철거 독촉장이 몇 장이고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조합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고 포클레인 기사는 그 집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쩐지 섣불리 삽을 들이대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70살 할머니 한 명이 혼자 사고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바깥이 얼마나 소란스럽든 독촉장이 몇 장이나 붙어 있든 그것은 처음부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듯 굵은 손마디가 국자를 단단히 쥐고 쉼없이 육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고집불통이라고, 제때를 모른다고, 갈 데도 없는 거 아니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그리고 이 낡은 국밥집 한켠에 20년치 비밀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3시 50분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재개발 구역. 이미 절반 이상이 폐허가 된 골목 한가운데 술래네 국밥집만이 매일 그 시각 불을 밝혔습니다. 동네 고양이들도 그 불빛을 알았는지 새벽이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술래는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70살. 등이 조금 굽었고 무릎이 성치 않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절르겼습니다. 양쪽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선명했고 손마디마다 갈라진 자국이 깊었습니다. 수십 년을 솥 앞에서 보낸 손이었습니다. 술래는 먼저 사골뼈를 솥에 넣었습니다. 한 번 끓이고 물을 버리고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야 잡내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불을 줄이고 뚜껑을 열어둔 채 새벽 내내 육수가 스스로 우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육수란 재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5개, 나무 의자들은 오랜 세월에 달아 윤이 났고 벽에는 액자 하나가 기울어진 채 걸려 있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메뉴판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 300원. 처음 오는 손님들은 한 번씩 그 메뉴판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3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 시대에 300원짜리 국밥이라니. 술래는 그런 손님들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을 퍼서 내왔습니다. 뚝배기 가득 담긴 뽀얀 사골 국물에 밥 한 공기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깍두기는 셀프였습니다. 첫 손님이 오는 것은 대개 아침 7시 무렵이었습니다. 재개발 공사장 인부들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손에 든 채 들어와
묵묵히 국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술래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내고 비워진 그릇을 치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인부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낯선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메고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 취재 좀 해도 될까요? 술래는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쓸 것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래라는 이름의 지역 신문 기자였습니다. 재개발 이슈를 취재하다 혼자 버티고 있는 국밥집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입에 미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진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오래 끓인 것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20년 동안 가격이 그대로예요? 술래는 대답 대신 행주로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조합 직원들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가게 안을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직도 안 치우셨네요, 할머니. 한 명이 혀를 찼습니다. 주변이 다 정리됐잖아요. 이 골목에 할머니 혼자 남으신 거 모르세요? 나중엔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술래는 불 앞에서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국밥 드실 거예요? 남자가 픽 웃었습니다. 국밥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이 나이에 혼자 이러시다가 건강이라도 상하시면 어떡해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조용히 사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술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움츠러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눈빛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영업 방해예요. 나가세요. 남자는 2번 더 말을 얹으려다가 무언가에 막힌 것처럼 멈추었습니다. 결국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한미래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누른 것도 잊은 채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술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불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육수를 저었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밖에서는 포클레인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한 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술래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들리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그 소리에 귀를 닫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카운터 위에 던져진 서류 봉투, 술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장 서랍 깊숙이 쌓인 봉투들 위에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몇 번째인지 이제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조합 직원들이 다녀간 다음 날 더 큰 방문이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추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70대 중반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정장이 반듯했고
구두가 반짝였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이강만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20년 이상 조합을 장악해온 지역 실세였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 서서 천천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술래네 국밥. 이강만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점심 준비 중이었습니다. 가스불을 조절하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전날 왔던 직원들과 급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국밥집 하시는 분이 박술래 씨 맞죠? 이강만이 자리에 앉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게 안을 찬찬히 둘러보면서요. 앉으실 거면 앉으세요. 술래는 불 앞으로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이강만이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강만입니다. 재개발 조합장. 술래는 명함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국밥 드실 거예요? 이강만이 낮게 웃었습니다. 박 씨, 직접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무례하게 대했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정중하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다뤄온 사람 특유의 톤이었습니다. 거칠지 않았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 가게 터 평당 시세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2주 비용의 위로금까지. 이 골목에서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죠.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만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 저도 이렇게 오래 끌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물이에요, 여기가. 이 자리만 정리되면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그걸 아시면서 왜 이렇게 버티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술래가 뚝배기에 국밥을 퍼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이강만이 잠깐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여기 300원이에요. 이강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분명히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당황스러움인지 불쾌함인지 그는 국밥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박 씨, 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처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가 나간 뒤 가게 안에는 손대지 않은 국밥 한 그릇이 남았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미래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뚝배기를 다시 가져다가 조용히 씻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운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말보다 먼저 보여야 할 것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오후가 되자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들렀습니다. 술래 씨, 이번엔 조합장이 직접 왔다면서요. 이제 진짜 버티기 힘들지 않겠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합장이 뒤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괜히 맞서다가 더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해요. 먹어요. 술래는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상인이 말을 멈추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뜨겁고 진한 국물이 몸속으로 내려가는 동안
잔소리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것이 순례의 방식이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거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였습니다. 50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말보다 밥 한 그릇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는 것을. 저녁 무렵 미래가 노트를 들고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조합장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순례는 행주를 빨면서 말했습니다. 쓸 것 없어요. 할머니, 저 기사 쓰려고요. 이 이야기가. 국밥 드셨어요? 미래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직이요. 드세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깊은 맛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포클레인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바로 이 골목 끝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순례는 솥 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였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어둠 속에 순례네 국밥집 불빛만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 불은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꺼지지 않는 걸까요? 미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다. 이튿날 아침 미래가 다시 국밥집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문에는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 시장 다녀올게요. 미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면서 카운터 옆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상자가 흔들렸습니다. 상자 위에 쌓여 있던 것들이 툭 떨어졌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 미래의 발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미래는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가 없었습니다. 습기에 불어 두꺼워진 종이. 오래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빽빽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한 줄에 이름 하나, 날짜 하나, 그리고 작은 숫자. 300원, 600원, 1200원. 어떤 이름 옆에는 날짜가 2번, 3번, 심지어 2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완납이나 정산 같은 표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들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미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부는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선반이 상자 안에만 12권이 넘었습니다. 날짜가 가장 오래된 것은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 그 많은 날짜들. 미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례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더니 미래가 장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고 조용히 다가와 미래의 손에서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외상 장부예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기록이에요. 이름이 몇 명이나 돼요? 순례는 대답하지 않고 장부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받으신 적 없어요? 순례가 앞치마 끈을 고쳐 묶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드실 거면 앉으세요.
미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먹으면서도 시선은 자꾸 선반 위 장부들로 향했습니다. 20년치 외상, 수백 개의 이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은 기록들. 왜 받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름을 적어두었을까요?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미래는 국밥 그릇을 다 비우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골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국밥이 나오자 그는 첫 숟가락을 뜨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가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는데. 먹어요. 진짜 철거되면 어디 가시려고요? 어서 먹어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300원을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있어 주세요, 할머니. 여기 국밥이 없으면 이 동네 올 이유가 없어요.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나가는 것을 보며 미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장부에 있는 걸까요? 그 많은 이름 중 하나일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이 없어지자 미래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술래가 설거지를 하면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물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굶은 사람들. 딱 3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술래는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미래는 그 3글자를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굶은 사람들. 20년 동안 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온 할머니. 돈을 받으러 가지도 않으면서 이름을 지우지도 않은 할머니. 그 장부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래는 선반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12권의 장부, 20년의 기록. 저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미래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재개발 반대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기자가 장부를 펼쳐들었던 순간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애써 열지 않으려 했는데 이미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술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겨울이 보였습니다. 20여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에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해였습니다. 남편 박기수가 운영하던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은 그해 가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납품처가 하나둘 끊겼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이자는 밀렸고 직원 월급날이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나가고 없었고 밤에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으면 더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술래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던 술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공장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오래 벼르던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홀로 세어보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빠져나갈 이자, 아이들 학비. 숫자들이 쌓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술래는 작은 국밥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새 들어있던 방 한 칸을 개조했습니다. 솥 하나, 상 2개, 의자 4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퇴직금으로 보증금을 냈고 술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끓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밥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래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냥 먹이고 이름만 적어두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술래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공장 정리는 오래 걸렸습니다. 남은 기계들을 처분하고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챙겨주고 은행 빚을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웃는 날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국밥집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씩 아주 천천히 비웠습니다. 마치 그 맛을 오래 기억하려는 것처럼. 다 먹고 나서 남편이 조용히 밥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술래야 잘 살아. 그게 다였습니다. 술래는 그 쪽지를 읽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까지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속에 찍혀 있다가 금방 지워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쪽지를 20년 동안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너덜너덜해졌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이제는 읽기 어렵지만 그 세 글자만은 눈을 감고도 보였습니다. 잘 살아. 그날 이후 술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밥을 먹은 그 자리에서 다시는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긴다면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포클레인이 와도 독촉장이 붙어도 조합장이 찾아와도 술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끓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술래는 오랫동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국물을 마시던 그 얼굴이. 잘 살고 있어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였습니다. 법원 집행 명령서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봉투를 들고 온 것은 조합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빠르고 단정했습니다. 조합장의 아들이자 조합 실무 총책임자 이철수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기울어진 액자, 김이 오르는 솥, 그리고 불 앞에 서 있는 작은 뒷모습. 이철수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굳어졌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스친 눈빛이었습니다. 박술래 씨 맞죠? 술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밥 드실 거예요? 이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법원 집행 명령입니다. 사흘 안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십 번 해온 말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술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셨어요?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술래가 봉투를 그대로 찬장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철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 씨,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그럼 왜?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흥분도 없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결정된 일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철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에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술래는 보지 못했지만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미래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 사람 지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걸 원치 않습니다. 강제 집행이 되면 서로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시면 조건을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어요. 됐어요. 이 건물에 법적으로 나가세요. 이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미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조합장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왔다는 건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술래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쏟아졌습니다. 알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술래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밥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미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을 받아들고 먹으면서 미래는 이철수가 문 앞에서 멈췄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던 것을, 저 남자, 이 가게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곳인데도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흔들렸던 그 표정. 재개발 일을 수십 번 해온 사람이 왜 이 작은 국밥집 앞에서 표정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미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철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물음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밖에서 포클레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바로 옆 골목이었습니다. 술래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불을 줄였습니다. 내일 새벽을 위해 육수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미래는 장부 속 이름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외상을 갚지 못한 사람들, 혹은 기억 속에 묻어둔 오래된 이름들, 그게 전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장부에서 가장 오래된 날짜 옆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김영태. 20년 전 날짜가 23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3끼.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옛날 주민 게시판. 이틀째 되는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이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이 골목에 사셨던 분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술래네 국밥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영태는 지금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직장을 잃고 거리를 떠돌던 때 술래 할머니의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내왔다고, 이름만 적었다고. 제가 나중에 돈 갚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살면 된다고. 미래는 다음 이름을 찾았습니다. 또 다음 이름을.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실직자, 노숙자, 혼자 밥을 구하러 온 아이들. 누군가는 겨울 내내 매일 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딱 한 번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내주던 그 할머니를.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갚으러 갔더니 할머니가 받지 않았다고. 미래는 장부 12권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름이 수백 개였습니다. 정산 표시가 없는 이름들. 그것은 받지 못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받지 않기로 한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술래는 그 이름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받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에서 밥 한 그릇을 먹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술래는 혼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날 밤 국밥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술래는 마감 후 홀로 솥을 씻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술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부에 있는 사람들 찾아봤어요. 술래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밥 줬던 거, 그리고 나중에 갚으러 갔더니 안 받으셨다는 것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안 받으셨어요? 술래는 솥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이 이야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술래가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잊어버리라고 적어둔 게 아니에요. 미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잊어버리라고 적어둔 게 아니다. 기억하기 위해 적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을, 밥 한 그릇으로 버텨낸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혼자 기억하기 위해 20년 동안 장부를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기사 써도 될까요? 허락해 주세요. 술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밥집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 앞에 앉아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00원짜리 국밥집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20년째 가격이 오르지 않는 가게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이야기의 표면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것을 혼자 기억해온 할머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미래는 재개발 조합장 이강만의 과거를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경 조사였습니다. 기사의 조합 측 입장을 담기 위한 기초 취재였습니다. 이강만이 이 지역 재개발 조합을 언제 설립했는지, 어떤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이강만이 이 지역에 처음 등장한 시점은 20년 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금속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박기수 금속. 미래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박기수, 순례 할머니의 남편. 손이 빨라졌습니다. 당시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강만의 업체는 박기수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진 그 해에 이강만은 납품 대금 수천만 원을 남겨둔 채 업체를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잠적했습니다. 당시 피해 업체 목록을 뒤지자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박기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납품업자가 잠적하면서 연쇄 부도가 났고 박기수 공장도 그 여파로 파산했습니다. 이강만이 대금을 남겨두고 사라지지 않았다면 박기수의 공장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미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강만이 이 지역에 다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납품업자가 아니라 재개발 투자자의 모습으로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조합을 키워 이 골목의 마지막 땅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남편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그 남자가 지금 순례 할머니의 마지막 자리마저 빼앗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강만을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강만 역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강만 자신도 잊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20년 전 수십 개의 거래처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미래는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만 담았습니다. 이강만의 납품 대금 미지급 이력, 박기수 공장 파산과의 연관성, 그리고 20년 뒤 같은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 감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이미 충분했습니다.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대형 포털에 올라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댓글이 수천 개를 넘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날도 사고를 끓였습니다. 문 밖이 소란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에게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국밥 드실 거예요? 저녁이 되자 조합장 이강만의 해명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모든 업체가 어려웠으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댓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국밥집을 또 빼앗으려 할 수가 있어요. 그날 밤 국밥집 불은 가장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마감 후에도 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강만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몰랐던 걸까요? 그 대답을 순례는 끝내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사골 국물이 밤새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기사가 퍼진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순례는 혼자였습니다. 마감 후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조명을 하나씩 껐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철수였습니다. 양복 상의는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반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가 꺼져 있었습니다. 문 닫았어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이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례가 굳었습니다. 이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낡은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요. 15살짜리 애가 배가 고파서 이 가게 앞에서 서성이다가 순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돈 없다고 했더니 그냥 국밥 주셨잖아요. 겨울 내내 밥값 한 번 낸 적이 없었는데 이철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예요. 그 애가 저예요. 순례는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반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20년이 넘은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멈추었습니다. 이철수, 날짜가 여러 개, 모두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금액,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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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표시는 없었습니다. 순례는 장부를 이철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철수가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계속 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갚으러 온 적 있었지. 이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안 받으셨어요? 됐으니까. 됐다니요. 저는 그때 할머니한테 밥 먹고 살면 됐어. 이철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 일 때문에 여기 와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할머니 남편의 공장을 무너뜨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뒤져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이철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가게 앞에 독촉장을 들고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법을 집행하는 것과 은혜를 배반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순례는 잠시 이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다시 켰습니다. 솥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남은 육수를 부었습니다. 밥을 퍼넣었습니다. 뚝배기에 담아 이철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요. 이철수는 한동안 그 국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20년 전 15살 소년이
처음 이 가게 앞에서 서성이던 날도 이런 겨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그 맛이 지금도 기억났습니다. 이철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식도를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국밥을 다 비우고 나서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순례는 빈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됐어요. 됐다고 하셔도 할 겁니다. 순례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철수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혼자 남은 순례는 그릇을 닦으면서 오래전 겨울을 생각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서성이던 마른 소년. 들어오라고 했더니 눈을 피하며 들어오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순례는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였습니다. 강제 집행이 예정된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법원 앞은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흔들렸습니다. 집행 시각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9시가 되자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명, 다시 10명. 우산을 쓴 사람도 있었고 비를 맞은 채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노인, 젊은 여자, 나이도 차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씩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미래가 기사를 쓰면서 공개한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연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기사를 보고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법원 앞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행 진행 구역입니다. 자리를 비켜주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태였습니다. 장부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게가 지켜지길 원합니다. 그 할머니가 없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몇은 그 겨울을 못 넘겼을지 몰라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빗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철수도 있었습니다. 조합 직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양복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우진 변호사가 외상장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년간의 기록. 순례가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동해 왔다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강만의 과거 납품 대금 미지급 이력, 박기수 공장 파산과의 연관성이 기록된 자료도 제출되었습니다. 이강만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오래된 사안이고 법적으로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재개발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재판장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빗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점심이 지나자 3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섰는지를 말했습니다.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웠습니다. 그 겨울에 밥을 못 먹어서요. 아이 데리고 갔더니 그냥 주셨어요. 3년 내내 외상이었는데 한 번도 뭐라 안 하셨어요. 오후 2시가 지나서야 결정이 났습니다. 강제 집행 일시 중단. 공익적 사용 목적이 인정될 경우 용도 변경 협의 가능.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포클레이는 멈추었습니다. 미래가 순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집행 중단됐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기뻐요? 할머니. 또 침묵. 뜨거울 때 국밥 먹어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래는 웃었습니다. 빗속에서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야겠다. 옆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또 누군가.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비를 맞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네 국밥집에는 오래간만에 테이블이 모자랐습니다. 줄이 골목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을 퍼서 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뚝배기가 식기 전에 다음 그릇을 채웠습니다. 국자를 내려놓은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솥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장사를 마치고 문을 잠근 뒤에도 순례는 늘 솥 앞에 앉아 내일 육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하루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솥을 씻고 앞치마를 벗고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국밥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보온 그릇에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서울 외곽을 지나 한적한 야산 아래에서 멈추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지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박기수, 비석은 소박했습니다. 화강암에 이름 하나, 날짜 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례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온 그릇을 열었습니다. 사골 국밥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수 씨,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밥값 다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순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마지막 국밥을 먹고 돈 대신 남기고 간 쪽지였습니다. 글씨가 희미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눈을 감고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잘 살아. 잘 살고 있어요. 비석을 손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붙어 있던 것을 털어냈습니다. 국밥 그릇 앞에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한동안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순례의 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2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20년을 버텨야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그 자리 지키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순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닌 4시 반이었습니다. 30분이었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잔 셈이었습니다. 사고를 올리고 육수가 끓기를 기다리면서 순례는 메뉴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밥 300원. 코팅이 벗겨지고 글씨가 흐릿해진 메뉴판이었습니다. 이것도 20년 된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마커를 찾았습니다. 찬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독촉장들 사이에서 굵은 마커 하나를 꺼냈습니다. 메뉴판 위에 새로운 숫자를 썼습니다. 국밥 500원. 20년 만에 첫 인상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 골목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포클레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펜스 옆으로 작은 화단이 새로 생겼고 이름 모를 꽃 하나가 피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솥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첫 손님이 온 것은 7시였습니다. 공사장 인부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올려다보더니 잠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올랐네요. 500원이에요. 인부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이다. 그것도 있네요. 순례가 국밥을 퍼서 내왔습니다. 뚝배기 가득 뽀얀 국물. 밥이 통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가격뿐이었습니다. 새벽에 끓인 사골 육수, 직접 담근 깍두기, 묵묵한 손길.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부는 묵묵히 먹었습니다. 국물을 다 비웠습니다. 맛있다.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입니다. 내일도 이 자리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다음 날도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도 그 자리에서 사골 국물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